자, 이번 시간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총균쇠라는 책을 통해서 전염병이 얼마만큼 대단한지 위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염병의 위력이 어느 정도냐. 이 총균쇠는 이제 너무 많이 알려진 책입니다. 늘 1년에 한 번씩 뉴스에 나와요. 서울대생들이 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빌려보는 책이다. 이 책 사이즈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책을 완독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어찌됐건 읽고 싶은 책이에요. 예, 그래서 많이 빌려가는 거겠죠. 여러분들도 나중에 꼭 이 책을 읽고 감동을 받기 바랍니다. 이 책의 이제 저자는 이제 제레드 다이아몬드입니다. 이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이 책을 쓰게 되는 계기가 있어요. 누군가가 질문을 던집니다. 빅 퀘스천을 던져요. 이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원래 이제 UCLA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생리의학과 교수예요. 생리의학과 교수인데 취미생활로 이 사람이 뭘 하냐면 조류를 연구합니다. 새를 연구해요. 새들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였습니까? 울창한 열대우림 이런 데 가야겠죠. 그래서 아마존에 가든지 아니면 파푸아 뉴기니 이런 데 가서 휴가를 즐기는 겁니다. 휴가를 즐기다가 그 뉴기니 사람이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아니 어떻게 서양 사람들 우리 뉴기니 와서 나 같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아주 저렴하게 고용해서 일을 다 시켜먹고 편안하게 놀다 가냐. 혹은 반대로 우리 뉴기니 사람들이 서양 유럽이나 미국에 가서 서양 사람들을 고용해서 뉴기니 사람들이 편하게 놀다 오지 못하고 왜 이러냐. 뭐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웃고 지나버릴 수도 있겠지만 이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고민을 합니다. 1년, 2년, 3년, 심지어 15년 정도 고민해서 나중에 쓴 책이 총균쇠입니다. 즉 총균쇠는 이렇게 문명의 어떤 발전 과정에서 어디는 성장하고 어디는 그렇게 상대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 내용은 뭐 간단해요. 어떠냐면 세계 지도를 보면요. 이게 유럽 사람들입니다. 유럽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고,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도 이렇게 살고 있죠. 다음에 아시아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아메리카 사람들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기 뭐 호주 사람들이 살고 있고, 뉴기는 바로 이쪽에 있는 사람이죠.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얘기합니다. 이 뉴기니 사람들이 멍청해서 게을러서 이렇게 발전하지 못한 게 아니고 태어난 곳이 하필이면 여기에 태어나서 그렇다 이겁니다. 이쪽에 동서로 이렇게 아니 남북이죠. 남북으로 길쭉한 그런 대륙 땅덩어리에 태어난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더라. 대신 동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땅덩어리에 태어난 사람들은 부자로 살더라. 뭐 이런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 지리학적으로 설명하면 그래요. 요 같은 이 빨간색은 같은 위도잖아요. 여기에 이제 풀들이 자랍시다. 중국에서 자라는 풀, 뭐 쌀, 보리, 조콩이 있다면 이게 중동을 거쳐서 유럽까지 가도 잘 산다 이겁니다. 다음에 여기에 개, 돼지, 말이 살았다면 이쪽에서도 중동에도 개, 돼지, 말이 있고 유럽에도 개, 돼지, 말이 잘 자란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개, 돼지, 말 속에 있는 바이러스와 세균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감염되고 그래서 이쪽은 같은 전염병을 겪어서 살아남은 애들끼리 모여 사는 곳이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반대로 요 남북으로 길쭉한 데는 자, 이 북쪽에 이집트 쪽에서 풀이 잘 자라요. 그러면 이게 내려가서 케냐 쪽에서 잘 자라냐? 아닙니다. 죽어버립니다. 다음에 에티오피아나 케냐에서 잘 자라는 것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가면 또 죽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다음에 이쪽에 북쪽에 살던 어떤 들소가 중앙아메리카 가면 또 죽어버리는 거. 살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남북으로 교류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대신 동서로 교류하기는 상당히 좋다 이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것 때문에 나타난 그 전염병의 힘을 알 수 있는 게 이 총균쇠라는 책에서 또 나오죠. 자,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죠. 언제 1492년에 콜럼버스가 이사벨라 여왕의 후원을 받아서 인도 항로를 개척해서 갑니다. 근데 쭉 갔는데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갔는데 여기에 아메리카에 도착했죠. 아메리카에 도착해서
이 스페인 사람들과 아메리카 사람들이 이제 만나잖아요. 만나는데, 얘네들이 이제 식민지를 하려고 하니까 이 원주민들이 이제 저항을 하죠. 그래서 저항하는 와중에 큰 대전투가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잉카 제국이 있어요. 잉카 제국이 있고, 그래서 스페인과 잉카 제국이 싸움을 벌여요. 그때 이제 8만 명의 군사가 있고, 여기에 168명의 군사가 있습니다. 이 둘이 싸우거든요. 그러면 보통 누가 이길까 보면 8만 명이 당연히 이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자, 한번 전투 상황을 우리가 비교해 봅시다. 지금 이렇게 지금 싸웁니다. 쫙 이렇게 해갖고 이쪽에 8만 명이 있어요. 8만 명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얘네들의 수준은 뭐냐면 돌도끼입니다. 돌도끼를 든 아주 건장한 근육질의 남성들이 8만 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영화로 찍는다 이제 상상을 해보십시오. 다음에 여기 168명의 스페인 군인들은 뭐가 있냐면, 자, 총균수에 총이 있습니다. 총이 있고요. 다음에 쇠로 만든 창이 있고, 다음에 말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같이 싸우는 거죠. 자, 그러면 8만 명의 이 군인들이 공격하겠죠. 막 달려와요. 그러면 총으로 이제 쏘지 않겠습니까? 168명이 총을 한꺼번에 쓰면 8만 명 중에 168명이 죽고 나머지 9만 얼마가 또다시 공격하겠죠. 그럼 이 총을 가지고 또 두 번째 총을 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 총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때 썼던 총이 이제 100년 뒤에 일본 애들이 이것을 받아들여서 조총으로 만들고 이 총을 가지고 우리 이순신 형님을 쏘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순신이 맞았던 그 총의 100년 전 구식 스타일이기 때문에 두 번째 총을 쏘려면 이렇게 청소도 해야 되고 뭐 1분 이상 걸리는 거죠. 근데 이제 100m 달리기를 건장한 근육질의 남자가 100m 하면 전부 다 20초 이내에 가요. 그러면 168명은 총에 맞아 죽는다 치고 나머지는 가서 얘네들을 돌도끼로 때리면 다 8만 명의 잉카 제국 군대가 이기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 168명 중에 한 명도 죽지 않고 이 8만 명이 다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페인이 이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얘기가 안 됐던 게 이제 군인 중에 균이 있는 거죠. 균이 있어요. 균. 요 말. 그러니까 우리 요 유럽이나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개돼지 말 얘네들이 갖고 있었던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이렇게 옮겨갖고 여기서 전염됐고 내성이 생긴 거죠. 항체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균도 함께 공격을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 균에 처음 노출됐었던 이 8만 명의 이제 잉카 제국 애들이 싸그리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전체가 그 당시에 1억 명이 살고 있었거든요. 1억 명이 살고 있었는데 100년도 안 돼서 90%가 다 죽어버립니다. 즉 10%만 남아버리는 거죠. 뭐 때문에? 총 때문에? 창 때문에? 말 때문에 아니에요. 균 때문에. 균의 역할이 가장 컸었던 거죠. 그때 이제 대표적인 균이 천연두가 있었고 홍역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 이렇게 다른 대륙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처음 만났을 때는 서로의 어떤 전염병의 이제 내성이 생긴 그 상황끼리 대결이죠. 우리는 총과 창으로만 싸운 줄 알았더니 서로 균들끼리도 이제 싸운다는 것을 이 총균세라는 책을 들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전염병에 우리가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만나다 보니까 이렇게 전염병들끼리 이제 싸우잖아요. 이럴 때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각자 상황 속에서 한번 볼게요. 자, 장단점. 먼저 이제 장점부터 볼까요? 장점이 있을 텐데 이것을 두 가지 차원으로 보겠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장점, 집단적인 차원에서 장점. 자,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새로운 전염병에 노출이 됐을 때, 자, 살아남았다. 살아남으면 이제 면역력이 생기는 거죠. 면역력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집단도 역시 이렇게 서로 부딪혀서 이렇게 전염병이 교류가 되면 거기서 살아남았다. 그러면 이 집단의 이제 지속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집단, 살아남은 이 집단은 나중에 다른 집단하고 만났을 때 이제 승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요. 그래서 주구장창 이렇게
성공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집단이 되는 거죠. 자, 다음에 단점 볼까요? 단점. 자, 단점 역시도, 자, 개인적인 측면과 집단적인 측면을 보겠습니다. 자, 개인적인 측면에서 전염병에 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점이기 때문에 죽는 거죠. 하나뿐인 생명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자, 응액하자마자 죽어버리는 거죠. 집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출했는데 이 집단이 이제 처음으로 이런 전염병에 노출이 됐다. 그러면 집단 전체가 죽어버리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을 우리 아메리카에서 총균세에서 이제 설명을 해준 거죠. 그래서 집단적으로 이제 잉카 제국의 이제 8만 명의 군인들이 다 죽어버린 상황들.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전염병에 이제 노출이 될 때 우리는 어떤 전략을 써야 할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코로나19가 이제 새로운 전염병이었죠. 이 신종 이제 전염병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노출을 할 거냐. 그래서 여러 가지 방역을 해야 된다 혹은 야, 그럴 필요 없다. 다 이것은 우리 역사 속에서 보면 집단적으로 이제 면역이 이제 생기면 생존하는 게 아니냐. 요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던 나라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집단 면역이 이제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에 대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서울대 생명과학부 안광석 교수님의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었던 내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집단 면역이 성공하려면 60% 이상이 이제 감염이 생겨야 되는데 그 인구에. 자, 그러면 계산해 봅시다. 자, 세계 인구가 현재 78억이에요. 자, 78억인데 여기에 60%다라면 한 47억이 이제 감염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우리나라는 현재 이제 5,200만 명이 있어요. 여기에 60%면 계산해 보면 3,120만 명이 이제 감염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감염이 되면 그 중에 또 사는 사람이 있고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치사율이 어느 정도냐? 현재 이게 촬영하는 게 4월 27일입니다. 그때 우리나라 이제 계산해 봤더니 치사율이 2.2%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죠. 대부분 유럽에서는 뭐 10% 이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2.2%로 합시다. 전 세계가 우리나라처럼 치사율이 2.2%라면 47억 명이 이제 감염이 되고 이 중에 2.2%가 죽는 거잖아요. 그럼 계산해 보면 1억 명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2.2% 이렇게 계산하면 69만 명이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봐요. 자, 집단 면역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면 전 세계에서 1억 명은 누군가는 죽어줘야 되는 거죠. 누가 죽을 거냐? 자, 우리나라. 자, 우리나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69만 명, 70만 명, 70만 명이 누군가는 죽어주면 우리나라 뭐 특별히 이렇게 온라인 계약, 온라인 학습 없이 그냥 평상시처럼 학교에 다니고 뭐 일할 수 있는 거죠. 자, 70만 명이 어느 정도냐면요. 제주도 인구가 한 5만 명 이렇게 됩니다. 제주도 인구가 다 죽는다. 그 이상이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 가겠습니까? 처음에 이제 유럽에서 뭐 영국이나 뭐 스웨덴이나 뭐 네덜란드, 벨기에 뭐 이런 나라들은 어떤 집단 면역으로 이렇게 해보려고 했어요. 심지어 미국도 그랬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끔찍하죠. 그래서 다시 지금처럼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 어떤 방역 시스템을 이제 도입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은 요 상황이 우리 총균세라는 그런 상황과 이제 많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총균세에서 살아남은 것은 바로 이런 집단 면역을 통해서 결국은 지금 살아남은 사람들이 지금 아메리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 옛날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아니죠. 지금은 의료기술이 이제 발달했죠. 의료기술이 발달했고 옛날과는 다른 게 이제 세계화가 더 진행되기 때문에 교류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염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이 집단 면역 시스템이 쉽지가 않습니다. 또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누군가가 어떤 특별한 방법을 찾아낸다면 모르겠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은 그렇습니다.